눈물을 흘렸네. 꽃순이 꽃순이 튕겨. 헤이 꽃순이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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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순이 순이 꽃순이 순이. 자 그럼 크게 꽃순이 순이 꽃순이 순이 꽃순이 순이 꽃순이 겸손은 다스베이다 제 293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금 공연을 마친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머리 사이즈가 자, 이 세 분은 자기 분야의 실력자들이란 말이죠. 제가 다시 모신 이유는 부탁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 분이 같이 공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분야가 워낙 확고하게 따로 있어가지고 세 분이 같이 뭘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게 왔군요. 서정적이고 클래식해. 그런데 내용이 못 살겠다 씨발. 이거 만들어줘. 그 시간은 얼마 주실 거예요? 진짜로 하게요? 아니 한번 해보기라도. 정말 못 살게 구시네요 우리를. 어때? 한 달? 한 달. 오케이. 설 직전에 발표할래요? 설 직후에 발표할래요? 그럼 설이 며칠이죠, 여러분? 2월? 둘째 주? 그래. 그러면은 설 직전 주 수요일. 미치겠다. 여기 와서 물 마시는 건 처음이야. 그 전과 그 후가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막 쫓깁니까? 결론 난 걸로 하고요. 예. 2월 7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예. 야! 서정적이고 클래식한데 네, 아이씨. 씨발 하는. 진짜 못 살겠네, 내 진짜네. 정말 못 살겠네. 아, 진짜. 던지기 하시니까 저희도 그럼 던져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이 형제 같아요. 제 형제. 저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한 꿈이 있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걸어갈 길을 위해 저도 진보하고 싶어서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노무현 재단과 함께합니다. 됐지? 잘 자. 숙면하기 참 어렵지요. 편안한 밤 보낭칠 이노큐가 도와드립니다. 딴지 마켓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세요. 벌써 많은 분들이 효도88로 효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딴지마켓에서 닥터키를 검색하세요. 어머니, 전
저는 왜 남들과 다른 거죠? 그래, 너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들어오시어요. 내가 네 아빠. 아,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쫄깃하고 고소했군요. 흑돼지로 만들면 다릅니다. 제주냉처 흑돼지고기부터 소시지, 떡갈비, 슈바인 학생까지 딴지마켓에서 차이를 느껴보세요.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오래간만에 봤을 겁니다, 정몽주 의원. 예. 다 이유가 있죠? 강북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여의도에 떠오르는 별. 초선 중진 정몽주입니다. 자, 요 코너에는 우리 봉도사가 마지막 출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조사 한 번만 해주세요. 강북을.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비싼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자, 화력이 좋다 이쪽이. 지난 주말에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이 다른 조사기관의 조사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나왔어요. 여론조사 꽃 조사 1년 만에 양당 지지율 격차가 5% 이내로 처음으로 좁혀졌어요. 지난 1년 동안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큰 틀에서 구도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 급격한 변동이 있었어요. 그럼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도 우리처럼 급격하게 변했냐? 아니야. 더군다나 여론조사 꽃의 전화 면접은 안 움직이기로 유명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리얼미터는 오히려 양당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보세요. 우리 전화 면접은 심지어 서울에서 역전이 됐어요. 36대 40. 우리가 지난달에 서울 25개 구 전수조사 했잖아요. 그때 12,500개 샘플로 했어요. 보통의 매주 하는 여론조사는 서울 한 200명 이하의 샘플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12,500명을 했어. 정확해. 크게 앞섰어, 서울에서. 근데 역전돼 버렸어. 한 주 만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이렇게 구도 자체를 확 바꿀 만큼 작용한 요소가 있나? 그래서 데이터를 자세히 봤어요. 핵심 지지층인 40대,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민주당 지지 성향의 수도권 여성들이 응답을 제대로 안 했어, 지난 주말에.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지난주에 수도권 민주당 지지층 여성으로 하여금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정도의 불안을 만들어냈을까? 이건 제 해석이에요. 구글 트렌드를 한번 조사해봤어. 다른 이슈들이 1위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는 100이에요. 비슷한 정도의 사건도 없어요. 사건 발생 첫날, 둘째 날 거의 100이에요, 100. 그리고 셋째 날부터 확 떨어지거든요,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습득한 정보로 이 사건을 이해한 거예요. 정권 초에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야당 지지자들은 수치에 잘 안 잡힙니다. 전화 응답한다고 체포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무슨 논리로만 작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수치가 덜 잡히거든요. 저는 한마디로 그 상황을 무서워했다고 봐요. 민주당 여성층이 그런 전화가 와서 신나게 나는 이재명이요 라고 말하는 게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고 꺼려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말하지 않아도 되는 ARS는 변동이 없어요. 전화 면접만 대폭락한 거예요. 이렇게 큰 엄청난 사건이 있을 때는 이슈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심연을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화를 내야 되나? 분노해야 되나? 무서워해야 되나? 아직 일상복귀가 안 된 상태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다 라고 저는 이해해요. 총선 조사를 보면 이게 좀 더 명확해진다고 봐서 바로 총선 조사로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총선 조사는 주말에 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한 거거든요. 사건이 터지고 직후.
그런데 주말에 한 전화 면접에서는 경기도도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리로 줄었어요. 경기도는 오랜 시간 두 자리였거든요. 주말에는 한 자리로 줄었는데 평균이 광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 이거야. 경기도 광명을 구도가 변화가 있느냐. 원래 유리한 지역이긴 하지만 구도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지역별로 500명씩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구별로. 얘는 사건이 널리 전파되기 전이고 우리 정례 조사는 금토에 하는 거거든요. 그 사건이 쭉 전파되고 난 이후에요. 그게 만드는 차이가 아닐까? 만약에 이게 쭉 떨어지고 있었으면 그 전에 한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설득력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또 뭐 헬기 관련된 뭐 특혜 뭐 여러 말도 안 되는 그 뉴스들이 목금 막 이럴 때 쏟아졌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혼돈을 느낀 거죠. 그러면서 무섭고 위축되는 게 더 강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그 뒤에 대응이 좀 조용한 느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적은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어요. 민주당에서도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조용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이제 사건이 나고 주요 당직자나 이런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갖고 특히 이제 패널들 나가는 분들한테 발언을 조심하라고 이제 약간 함구령 비슷하게 내렸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 사건 파악을 못했어요. 언론에 먼저 1cm 열상 이렇게 확 나온 데다가 바로 민주당 당적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러다가 잘못 발표했다가 그렇지. 민주당 내부의 일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초반에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았어요. 갈피를 못 잡은 게 민주당도 한 3일쯤 갔어요.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있잖아요. 진짜 이상해요, 그거. 그거는 저는 아주 고도의 선수들에 의해서 마사지가 된 거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보면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다 사실과 다르거든. 그런데 이걸 대테러센터에서 예. 뭐라고 말하냐면 보고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야. 난 현장에 있는 소방관, 경찰관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곧 밝혀집니다.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예. 게, 이게 누가 봐도 과도가 아니잖아. 이걸 누가 훈련받은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과도예요 라고 보고를 하냐 말이야. 아니, 그리고 핏자국을 물청소해서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거 증거인멸이죠. 목에 칼에 찔렸는데 경상이 어딨어? 그런데 3일 지나고 뉴스공장에서도 동영상을 공개를 했고, 이 동영상 돌면서 사람들이 혹한 거예요. 이 정도였나? 예. 그 동영상 보고 기절을 안 한 사람이 없잖아요. 의원님, 기겁. 다 기절하진 않았어. 기절할 정도인데 그걸 생략한 거야. 기절할 정도였었지만. 근데. 의원님, 가짜뉴스. 그때쯤 기절. 되면. 기겁. 우리 고양이는 기절했어요. 근데 그때쯤 만약 여론조사가 돌아갔다고 한다면 우리 지지자들은 총수가 분석한 대로 겁을 먹죠. 그렇죠. 민주당이 이건 이렇게 대응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건 주말에 이르러서예요. 지금은 완전히 태도 달라졌죠. 예. 특검까지 가야 된다고 막 말하고 있고.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특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거든요. 왜 국정조사냐면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운영위에서, 행안위에서, 법사위에서, 보건위에서 다 부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총실 산하 대테러센터의 종합상황실에서 이 상황을 전파했어요. 그걸 전파했죠. 전파했는데 모든 언론이 그걸 받아고 썼으니까. 그 경상, 1cm, 노인, 과도, 멸상 이 뉴스를 보고 종이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당적 다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요게 현장에 훈련받은 소방대원들이 이거 과도네? 이렇게 보고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보고했다는 건 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마사지가 됐을 거라고 보냐면 생각해 보세요. 총리실 대테러센터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거기서 직접 전화합니까? 대한민국 비상정보센터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지금 같은 이상한 보도가 있어요. 이거는 올라온 것을 일정 정도 정무적 생각을 하고 있는 모종의 세력이 마사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일이에요. 누군가 문서를 생성해야 되잖아. 최초의 문서를. 그 생성하는 주체가 누군가를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혹여 파견검사거나 검찰 출신이지 않을까? 이 관점에서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완전히 틀렸잖아. 첫날, 둘째 날 이미 뉴스는 쫙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둘째 날 뉴스를 검색해서 습득한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치 고관여층은 계속 찾아보지만 처음에 받은 정보 그대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많죠. 그래서 경찰에서 당적 발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날 이미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는데 이런 얘기가 기자들이나 저같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들어왔어요. 하지만 공식 발표가 아니잖아. 몰라요 그러면. 뭐 민주당이래. 어머. 민주당 서버도 압수수색을 했고 국힘 서버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런데 정당법 24조에 의해서 정당 소속임을 밝히면 안 된대요. 그 위법이랍니다. 그럼 처음에 당적을 왜 밝혔지? 테러범이 과거에 국민의힘 쪽에서 당원 활동했다라는 걸 진술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보도가 처음에 있었죠. 보도가 있었죠. 예. 처음에는. 근데 그게 확산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은 공식 발표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지금은 당적 발표 안 한다고 하니까. 자, 요 얘기는 또 좀 이따 하겠지만 그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감과 혼란을 갖고 있었던 일주일이었다. 충격을 받은 일주일이에요. 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으면 반영이 됐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는 거죠. 여론조사 꽃의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라고 봅니다.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대응을 잘하면 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면 여론조사가 정상으로 올 수 있으리라고 그렇죠. 봐요. 이재명 대표가 건강한 모습을 예.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럴 때 평정심을 갖는 방법은 여론조사 꽃하고 제 책을 읽는 겁니다. 살인미수 범이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랬다. 네, 그게 나왔죠. 실패했잖아. 검찰이 구속영장으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실패한 거지 지금. 칼로도 실패했잖아. 그러면 앞으로 별명을 붙여줘야 돼. 불사신. 그런 걸 붙여줘야 돼.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무엇이 되었나? 안 죽잖아. 불사신. 이제 공식적상에 나타나면 불사신 이거 해야 돼. 잘못하면 이인재야. 피닉스. 거기는 피닉스잖아. 피닉스. 불사신 이재명으로 불러줘야 된다. 왜냐면 정말 죽을 뻔했어. 예. 바로 옆에 있었던 당직자가 와이셔츠가 없었으면 돌아갔을 와이셔츠 없었으면 큰일 그건 났죠. 첫날부터 예. 저도 했던 얘기예요. 네. 영상을 계속 보면 이게 걸리거든. 그 동작도 좀 이상해요. 한 발 뛰어가지고 찌르는 거. 근데 그때는 한 발로 뛰어서 찌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거기서 뭐 펄쩍 한 발로 뛰어가지고 찔러. 그냥 체중을 씻어 찌르면 되지. 이 양반이 그 동작만 연습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중에 이렇게 둘러싸였을 때 자기 앞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점프해서 찔러야 되잖아. 그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옷깃에 칼이 걸려서 들어갔다. 만약에 맨살에 그냥 들어갔잖아요? 죽었어요. 아우.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불사신 맞지. 자, 요거 볼까요? 요거? 우리가 광명을이죠, 광명을. 지역구 현역이 있는 지역에 비례 현역이 출마하는 경우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 이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정당 격차 커요. 비례 현역 두 사람이 붙었어요. 양기대 의원은 광명시장을 재선을 했어요. 네. 근데 광명시장 재선하기 전에 국회의원을 2번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초선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을 저 지역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조직을 관리한 20년 플러스 5개월이에요. 지역의 기반이 탄탄한 거죠. 무척 탄탄하죠. 시장을 하게 되면 조직 작업이 훨씬 더 탄탄합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장 출신과 국회의원 출신이 붙으면 대체로 기초단체장들이 이겨요. 그 정도로 조직이 탄탄하거든요. 그걸 8년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잘 나온 거예요. 이 정도면. 민주당 지지자층에서 15.8%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끝까지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온 거로 봐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역 현역과 비례 현역이 붙는 곳들 비교해 봤는데 요 지역은 좀 격차가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좀 있는 편인데 냉철하게 짚어야죠. 격차 좀 있는 거. 격차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8살 때 초등학교 들어간 학생이 그때 받은 명함이 양기대야. 20년 전에. 28살이 됐는데 지금도 양기대야. 이런 데를 뚫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 상황이고 부산
북구의 강서구 갑. 부산에서 민주당이 가장 치다다고 생각하는 지역구예요. 이 지역을 한번 보시면 진보가 24.8, 보수가 29.2. 그러니까 보수의 성향이 진보 성향보다 더 많다는 거 민주당이 앞서죠. 민주당이 왜 앞서요. 이러냐? 중도 성향에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더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장해찬 그렇죠. 최고가 이 지역구에 거론이 됐었어요. 되게 장해찬이 씨 부산 수영구 출마를 선언했는데 전주수하고 이거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둘을 붙여봤어. 전재수 51, 장해찬 29. 정당 격차보다 10% 이상 더 나죠? 네. 크게 벌어지죠.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은 당 지지율 플러스 본인 지지율 10% 알파가 있어요. 게다가 민주당 결집도 93.6이야. 이거는 이재명급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11.4를 흡수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무당파, 지지정당 없다는 거에서 전재수가 36.7, 장해찬이 나왔을 때 9.9. 그러니까 무당파에서 36.7 대 9.9면 뭐 이게 해보나 마나 게임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긁어오고 무당파도 긁어오고 민주당은 다 결집시키고 이 동네에서는 전재수 의원을 누가 붙어도 이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이 지역에서 전재수 의원한테 진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수도권에서 자리를 보는 이유가 그렇죠. 전재수가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면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 성향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아주 강하게 흡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경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전재수 의원이 선명한 목소리를 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중도 성향의 부산 방송 가서는요. 좀 부드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여성이 56.2%예요.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이 그 필드에서 굉장히 친화력이 있거든요. 누님 막 이러면서 막 이게 아주 잘합니다. 네. 제가 청와대 같이 있었거든. 누님 아닌 사람은 그냥 다 누님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자, 우리 봉도사 16년 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불쌍해. 무려 16년 만에 지역구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필 그 지역구예요? 박용진 의원이 지난 총선 서울 득표율 1위 한 의원입니다. 뭐든지 다움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사람은 사람 다와야 되고, 개는 개 다와야 되고,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다와야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 의원은 검찰 독재 정권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론으로. 그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체포동의안을 내게 되면 당원이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하고 검찰 독재 정권은 싸워야죠. 그래서 저는 좀 정체성을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다운 정치인을 좀 하고 싶다. 저는 16년을 쉬어도 살아남잖아요. 한 톤 정도 쉬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하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 하려고 했어. 하려고 했어. 나 혼자 두드려, 혼자. 전략이 있죠. 전략? 네. 무슨 전략이요? 기가 막힌 전략이 있죠. 요 핸드폰 안에 전략이 다 있습니다. 010-3394-4010 강북을 당원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010-3394-4010 연락하면 그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죠. 저를 도와주십시오. 권리당원들이 많이 연락이 온다. 권리당원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냐면 지금 박용진 의원과 현역 의원들은 권리당원 명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한 명도 모릅니다. 이거 한 명 알잖아요, 금방. 권리당원이? 예. 010-3394-4010 그 지역의 권리당원 나한테 연락달라.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온라인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외로 연락이 많이 옵니다.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부승찬, 조상우, 이재강 해서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선거 개표 방송을 했는데 그때 전화번호 깠거든요. 근데 3명한테 해당 지역의 권리당원, 연고자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진 핸디캡이거든요. 핸디캡인데 현역 의원들은 그 지역의 권리당원의 명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역이 아니면 그 명부에 접근이 안 돼요. 지역에서 부글부글 끓습니다.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이분들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당원들이? 예, 당원들이.
당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문자 몇 명 받아봤거든요.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래요. 이분 표정이 바뀌잖아요, 금방. 10살은 어려 보여. 이 좋아하시는 거 보세요.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의원님. 예. 다음 주부터 여기 나오지 마세요. 예, 안 나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3394-4010. 자, 때가 되면 후보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리고 무너지는 잇몸. 잇몸 관리가 구강 관리의 시작이라던데. 그러다 뒤늦게 임플란트 하시려고요? 32개 전부 다? 그러지 말고 파인프라로 미리미리 관리해주세요. 합성 보존제 없이 천연 유래 성분의 특허 기술을 더해 만든 파인프라 치약. 천연의 특허를 더하다. 제우메디컬 파인프라.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자, 파인프라. 저희와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스테디셀러예요. 이거는 딴지마켓의 후기를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번 쓰면 계속 쓴다. 50만 개 판매했습니다. 저축을 하긴 하는데 돈이 잘 안 모이네. 재무 설계가 필요하시군요. 재무 설계? 그거 보험이나 펀드 상품 파는 거 아닌가요?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웃기는 광고죠. 재무 설계 전문가. 예, 두 바보의 재무 설계 이야기. 역시 저희와 오래 같이 해왔습니다. 이보시오. 마카 좀 갖다 주시오. 이거 보세요. 여기는 한국입니다. 마카는 페루에 가야 있으니까 그냥 푹 쉬세요. 뭐라고? 페루비안 메이저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자, 페루비안 네이처 마고마카 이벤트 3+2 40%가 할인된 가격이 되는 겁니다. 문구 좋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자, 이번에 이제 국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자, 두 분을 모신 이유는 대만 대선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죠. 이 대만 대선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결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나 해볼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해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만 대선이 친중 친미 라인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친중 라인이 이겼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그리고 그 변화 중에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선거는 박빙이고요. 처음에는 반중 성향의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친중 성향을 국민당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오차 범위 내에 지금 접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제2야당이 민중당이라고 하는 정당에서 후보를 또시 냈는데요. 그 후보는 제1야당에 비해서 약 5%에서 10% 뒤진 채로 지금 가고 있어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만 선거에서도 그랬었는데 야당도 여당도 비교적 중국과 거리를 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야당이 확실하게 우리는 중국과 다시 가까워지겠다라는 표방을 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중국과 관계가 좋아질 테고 이 대만 해협에서의 갈등이 상당 정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문제는 대만과 중국의 관계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한국이 문제입니다.
한국은 기존에 계속 대만을 때리고 일본하고 같이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적 전략을 계속 써왔는데 대만과 중국이 그런 관계로 가버리면 우리는 우리 외교 전략은 급격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 대만을 핑계로 인도태평양을 얘기했거든요.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 이거야.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대만을 보호하고 일본도 대만 유사시 자기들 영토 문제라고 그랬어요. 거기 센카쿠 열도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상관없었어. 근데 그 한미일 묶어가지고 우리를 똘마니로 소환을 했고 윤 대통령은 응했지. 그래서 대만 계속 거론했잖아. 그럴 때마다 중국이 열받고 그 전제가 대만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다였어요. 근데 지금 대만에서 친중 정권이 들었으면 이 핑계가 안 먹히는 거잖아요. 일단은 외교 정책도 문제고요. 두 번째는 경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년도 경제 예산에 반도체는 반드시 수출이 증가한다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과 중국이 관계가 좋아지면 TSMC라고 하는 대만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국과 훨씬 반도체 합작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 자리를 고스란히 가져가는 거죠. 삼성 자리를 상당 정도 다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한국이 싫어도 삼성의 경쟁력, 반도체의 경쟁력 때문에 한국과 손을 잡고 있지만 양안 관계가 좋아지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오래할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대만 문제 계속 거론하면서 중국 열받아가지고 대중국 무역이 폭망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아져 버려. 그럼 우린 낙동강 오래할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는 봐도 그렇습니다. 대만과 우리는 경쟁 체제에 있는 수출품들이 많고요. 산업 시스템도 비슷해서 우리한테 할 걸 대만하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중간재 팔던 건 동남아시아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거보다 좀 더 높은 기술의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들이 대만하고 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윤석열 정부가 해놓은 씨앗들이 영수증들이 계속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친밀하게 승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선거 결과가 발표가 나면 우리는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한 위험의 종류가 좀 다르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 여당은 대만 독립을 계속 주장하던 사람이 대통령 후보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미 중국은 가만 안 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이잖아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대만을 길들일 수 있는 아주 호기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만 해협에서 뭔가 일어나면 바이든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뭔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미국이 해외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거든요, 지금. 대만 해협에서 만약 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은 직접 전쟁에 참가해야 됩니다. 그게 싫어서 계속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건데요. 중국 그거 뻔히 압니다.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을 만약에 지금 여당 후보가 되어서 여전히 대만 독립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만을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해봤거든요. 중국이 얼마 전에 완벽하게 그거 할지 모르죠. 예. 정말 정확히 보고 계시는데요.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에 방문했을 때 대만을 쫙 봉쇄하는 연습을 2번 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만을 봉쇄해버리는 거죠. 대만에 들어가야 될 석유를 포함한 모든 물건을 다 중국 항구에 하역을 시켜 거기서 관세 통과시켜 이런 강경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부대를 보내가지고 직접 막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겠어? 이러면 진짜 골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해병대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예. 우리 당연히 우리 군들 보고 하라고 할 텐데 이전 정권 갔으면 아니라고 했을 겁니다. 택덤수를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작년에 필리핀에서 우리 해병대가 상륙 훈련을 했거든요.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어요. 필리핀에서 상륙훈련할 일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그 해병대를 투입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하고 적국이 되는 거 아니야. 중국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오늘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만약에 대만과 블룸버그는 없지 않습니까? 블룸버그는? 경상도 출신이어서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블룸버그는 내가 대만을 봉쇄하는 정도 수준만 가더라도 우리나라 GDP의 23%가 빠진다고 해요.
수출의 23%가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대만에서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다라는 소리를 안 했다면 중국도 굉장히 상당한 국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게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난다고 하더라도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굳이 한국을 배려해서 대만 해협의 물동량을 통과시켜줄 등의 이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대만 해협에 우리 해병대 좀 보내라고 하는 그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까봐. 그럴 가능성을 저도 굉장히 우려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11월에 미국과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 발 뺐습니다. 그 뒤에도 우리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대만이 곧 우리의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중국이 열받아서 저녁도 안 먹고 돌아갔잖아요. 네, 왕이 외교부장이 저녁도 안 먹고 돌아갔고요. 올해 우리나라가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야 되는 순번이에요. 작년에 개최 못했습니다. 올해도 개최 못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에휴, 씨발. 대만 선거가 우리한테 그렇게 연결돼 있다.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올해가 변곡점이에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상당히 끌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러시아가 우세하죠.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지속할 만한 힘이 얼마까지 남아있는가? 일단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돈바스 지역에서의 격전지 중 하나인 마리인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리인카는 이 도네츠크를 공격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가 또 요새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인카의 점령은 2022년 5월에 마리우폴 점령, 그리고 2023년 5월에 바흐무트 점령에 이어서 러시아가 내세울 수 있는 세 번째 큰 정과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새화된 곳에서 도네츠크를 계속해서 공격해왔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요새화하고 네. 러시아를 공격했던. 러시아를 도네츠크를 계속해서 공격해왔다는 거죠. 그런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데이브카라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할 때는 그 두 거점을 계속 활용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넘어간 거죠. 러시아한테 넘어갔다. 그럼 나머지 아브데이브카도 3면이 지금 포위된 상황이고 일부 지역은 점령당했습니다. 곧 점령될 거라고 그 서방 언론들도 이제 그럼 둘 다 떨어지고 나면 도네츠크가 굉장히 안전해지는 것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부로 진격을 좀 가속화할 수 있게 되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그 두 개를 축을 해서 공격했었는데. 그렇죠. 네. 이 두 개를 뺏기고 나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많이 점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다시 뺏어오는 것, 그것이 이제 영토적인 목표라고 보고요. 애초에 1차적인 목표는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수복하는 것이에요. 영토를 더 점령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원래 그 지역 자체가 친러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러시아를 많이 쓰고. 근데 그 지역은 이제 러시아로 완전히 편입시키고. 네. 그 지역 말고 나머지 지역은 점령하는 게 아니고.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 수행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덤비지 못하게. 우크라이나가 덤비지 못하게. 그러니까 서방이 지원이 무용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더 이상 지원해줘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려는 게 바로 그것인데요. 작년 연말부터 새 벽두의 수도인 키예프하고 하리코프, 거기에 있는 주요 무기, 탄약, 방산 단지를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무기고 탄약고도 타격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장기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지금은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친러 지역이고 러시아어를 주로 쓰던 그 지역은 안정적으로 자기 영토로 편입시키고, 그렇죠. 그 외의 지역은 쳐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땅을 더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은 계속될 텐데요. 그러니까 영토적으로는 거기다 선을 긋고, 네. 나머지 친러 지역이 아닌 곳은 점령해봐야 비용만 계속 발생할 그렇죠, 테니까. 그렇죠. 이 점령한 지역은 저항이 없어요. 친러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머지 지역은 저항이 있을 테니까 그걸 점령하기보다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렇죠. 그게 전략적 목표면 네. 전략적 목표에 굉장히 다가갔네요, 지금 러시아는. 상당히 다가갔죠. 특히 이제 그 목표에 근접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긴급 예산을 미국 의회가 승인해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토에 대해서 이것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제외하고요. 우크라이나의 4개 주를 점령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부에 있는 2개 주. 그 2개 주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독립 선언을 했어요. 근데 내전을 벌이면서 계속해서 밀려갖고 영토가 3분의 1로 쭈그러들었던 거거든요. 이걸 완전히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크라이나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우리는 독립국이야. 하지만 이 사람들은 친러시아였어요.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니네 독립 못해? 무슨 소리야. 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땅이야 해서 내전이 사실상 일어났던 거거든요. 2014년에. 그렇죠. 예. 이들이 독립국 선언했던 그 영토만큼을 찾아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회복해야지 전쟁에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까지만 영토적 목표고 그걸 넘어서서는 쳐들어가는 게 아니고 니네 우리한테 다시 덤비지 마라. 첫 번째 영토적 차원에서는 애초에 러시아의 목표는 돈바스 지역, 동부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육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죠. 두 번째는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크림반도는 이 위하고 또 경우가 달라요. 크림반도는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로 갈 거야 라고 결정했던 곳이에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90년대 초에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공화국의 지위를 얻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내에 남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2014년이 되면서 주민투표를 거쳐서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로 병합되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그렇죠. 러시아 영토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는. 근데 위는 자치공화국을 선언했거든. 이 두 개를 연결한 거예요. 네, 그리고 몰도바라고 우크라이나보다 더 서쪽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몰도바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미인정 공화국이 또 있습니다. 친러 공화국이죠.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크라이나하고 몰도바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세력입니다. 여기를 연결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만약에 이걸 연결을 하려면 어디를 점령해야 되느냐면요. 오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내륙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데사를 점령당하면 내륙국가가 됩니다. 항구가 없어집니다. 그렇게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진짜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 방향으로 점점점 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가능성이 높거든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유지하는 유일한 힘은 미국의 지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미국이 탄약이나 무기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아는데 우크라이나의 정부의 재정을 다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 봉급, 연금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끝내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전쟁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50만 명을 추가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징병한다는 얘기예요. 네, 징병을 50만 명을 추가로 이제 징병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전쟁 첫 시작 때부터 젤렌스키가 역사의 죄인이 될 거라고 제가 주장했었는데 치르지 않았어도 될 전쟁을 치르게 만들었다고. 욕을 많이 먹었죠, 저도. 저도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전쟁의 결과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을 때부터 훨씬 우크라이나에게 더 나쁜 방향으로 끝날 거라고 저는 그게 봅니다. 핵심입니다. 전쟁을 했던 것보다 더 나쁜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엘리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가 의문이 땅도 있는 뺏기고 네. 국가적 지위도 뺏기고 그리고 국가의 미래도 뺏겼다. 이 얘기는 나중에 하죠. 전쟁이 다 마무리될 때. 근데 여기에 우리도 들어가 있잖아요. 미국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렇죠. 미국을 믿고 강대 강으로 대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이른바 쉽게 말해서 이른바 문명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마요. 이른바 아니 왜요? 이거 해야죠. 다운표 문명 세계에서는 신발도 보여주세요. 신발. 네? 문명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저는 잘 드러났다고 봐요. 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데 남북 간에 한 라인도 없고 상호 간에 어떠한 신뢰도 존재하지 않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재건 사업 한다니 구상을 했나 본데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얻어낼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돈이 될 게 있으면 미국이 가져가겠죠. 미국이 이때까지 돈을 다 썼는데 거기다가 공무원 월급까지도 가져가겠는데 또 영국, 독일, 폴란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우리 차례는 안 와. 포탄 대주고 거기다가 재건사업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야. 돈이 되면 미국이 다 가져간다고.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바보기도 해요. 주어가 없습니다.
설령 바이든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선거가 끝나고 나면 종식되는 것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들이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돈 주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유럽도 지금 전쟁에 지쳐서 하루빨리 이 전쟁을 끝내려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재건 사업을 누군가 해야 될 텐데 그때는 재건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를 살리는데 어느 국가의 돈을 끌어다가 줘야 되는지 원조의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맞습니다. 진짜 재건 사업은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 나와요. 맞습니다. 거기가 원래 산업의 중심지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최대의 탄광, 철광석 매장지 다 있고 공업 단지들이 다 있고 아조프스탈 같은 철강 공장들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큰 원전인 자포리자 원전도 있고. 윤석열 정부는 개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미국이 요구하는 거 적당히 편들어주고 러시아하고도 관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왜냐면 러시아도 한국하고 관계 유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냥 올인하잖아. 약간 기획수사 같지 않아요? 뭔가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짜맞추려는. 아니 국제 정세가 자기 뜻대로 되나. 단 하나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결과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선택이 없어요. 바보 멍충이 진짜. 최근 러시아 고위층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러시아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게 재건의 기회를 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입니다. 재건 사업에는 이제 북한하고 이미 가 있다고 중국이 이제 하죠. 네. 수혈이 있겠죠. 네. 지금 그 12월에 그 수출 통제 품목을 또 600여 개를 늘려갖고 1000개가 지금 넘거든요. 우리가 러시아를 추가로 했어요, 제재를. 수출 통제 품목을 늘렸어요. 근데 12월에 또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걸리는 게 저는 건설 중장비예요. 건설 중장비라도 그 재건 지역에 팔아야 될 텐데 싶어서 왜 이런 결정을 했지? 요 앞에 우리 인재영이 사호가 한 말이 있어요. 국정원 1차장 했던 양반인데 그 양반의 해석은 저는 이제 간첩이라고 계속 표현해 왔는데 본일주의자들이 있다. 아, 본일? 예. 본일주의자. 일본 중심으로 생각하는 주의자들이 있고 그 전략 중에 주변국 궁핍화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때 라이벌인 국가가 치고 나가지 못하도록 그 국력을 빼버리는 거지. 주변국을 망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국력이 쇠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계속 유도하는 그 본일주의자들이 윤석열 정부 잊지 않고서야 이런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러시아 관련된 외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허탈해 하세요. 이분들은 직업 외교관이잖아요. 아,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런 식까지 악화시키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도저히 이분들은 이제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실무자들이 아주 작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겁내한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관계를 끝내고 중국과의 관계는 끝내고 한국은 그냥 일본, 미국만 바라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국익에 반하지. 근데 일본의 이익에는 부합되잖아. 본일주의자, 저는 간첩이라고 불렀는데 간첩이 있다. 본일주의자가 좀 더 그럴듯한 것 같습니다. 이전의 보수정부와 윤석열 보수정부가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일본과 군사적으로 동맹관계를 가려고 하는 건데 러시아나 중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중국 외교관들이나 중국 학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니네가 미국하고 동맹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냐. 그게 니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이득이 되기 때문에 끌어들이느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일본에게만 이득이에요. 일본에게만. 그런 일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간첩. 러시아와 척을 지고 중국을 척을 지는 딱 하나의 이유는 일본하고 계속 군사 동맹화 하려고 하는 재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노태우 때 시작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관계들이 다. 그때도 이런 생각을 했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장사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갑자기 다 끊어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외교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간첩으로만 나는 해석이 된다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일본과 무역이나 문화적 관계를 하지 말아라. 중국 그런 주장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처럼 문화적인 경제적인 관계는 더 친밀하게 하자. 일본까지 다. 그런데 싸우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한미 동맹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게 왜 일본까지 끼어들이냐.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중국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죠. 예. 예.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 한일중 정상회담 북러도 안 돼. 러북이에요. 러북.
북중도 아니요. 중북. 국가 서열을 다 정해놔가지고. 그 너무 웃긴데. 그런 거를 등신이라고 합니다. 등신. 아니, 근데 기자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뻔히 관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걸 왜 굳이 바꿉니까? 바꾸면 이유가 필요한데 안 바꾸고 그냥 쓰면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걸 굳이 바꿔서 다른 나라를 화나게 만드냐는 거죠. 왜냐하면 네. 간첩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중국이 그래서 더 화나게 했어요. 한일중 정상회담이라고 그랬어. 우리를 그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띄워놓으려고 하는 간첩이. 설득력이 점점 더 해가는데. 점점 우리는 주변국으로부터 고립되는. 한국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러시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중국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일본만 해피해요. 한중일이라는 게 관용으로 이미 정착되어 쓰는데 그 순서를 바꾸면 우리가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멀쩡하게 쓰던 걸 순서를 억지로 뒤집으면 그걸 당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불쾌하겠죠. 그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간첩이에요. 간첩 신고는 어디지? 112 아니 123인가? 자, 올해 벌어질 일 중에 중요한 2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대만 선거는 곧 있으니까 선거 결과가 나오고 그 파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해야 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보. 진보의 계절이지. 2+1 이벤트 하네요. 할인율 크다. 맛있어. 이거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딴지마켓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지. 관절 건강 근본부터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관절 건강 기능식품 현관보가 그곳인데요. JW 중해제약 건강기능식품으로 엄선된 주원료인 MSM과 NAG, 젖산 칼슘으로 건강한 관절, 연골, 뼈 모두를 생각하는 활기찬 인생의 첫걸음 현관보. 농약 한 방울 없이,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며 더운 계절, 추운 계절을 이겨내며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7년을 자라납니다. 산삼 순백. 딴지마켓에서 홍삼 가격으로 진짜 산양삼을 만나보세요. 기후 비상시대. 우리들의 작은 행동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늦장 부림은 노노. 부림 제지. 현미, 귀리, 보리 전부 국내산 발화 통곡물인 거 확인했지? 네, 확인했습니다. 유산균 코팅 들어간다. 됐어. 포장. 성공했습니다, 닥터! 닥터 시리얼이라 부르게. 딴지마켓에서 만나는 최강 조합의 시리얼. 닥스메디 닥터 시리얼. 4569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4호, 5호, 6호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4호 박선원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으로 모셨었고,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장 특보, 기조실장, 국정원 제1차장, 해외 대북 담당이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영입인재 5호 강청입니다. 민주당의 새 발음을 불고 올 전문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물리학자이고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과학기술연합대학원 대학교의 천문우주과학 전공의 캠퍼스 대표 교수이고,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겸직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입은 당에서 하지만 양성은 여기서 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들이신데 전문 분야 이야기를 잠깐 듣고 그리고 이제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트레이닝으로 들어가 볼 텐데 우선 우리
4호. 예. 국정원 1차장이면 해외 담당이죠. 해외하고 대북 두 군데를 담당했습니다. 국정원의 최고위직 아닙니까? 문장 바로 그렇죠. 밑에죠. 예. 국정원 1차장이 민주당 인재 영입된 건 처음이죠. 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야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결심하신 겁니까? 윤석열 정권이란 말도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경이라고 해야죠. 저는 문자는 뭐 할 때 경정부라고 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의 서훈 국정원장, 박지원 원장, 서욱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김현철 다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 밑에 한 20-30명 이상이 아직도 피의자 신분으로 있고 재판의 증인으로 불려다니고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 진보 진영의 안보 전문가들 씨가 마르겠다. 이 정부의 대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그 가림막 뒤에서 실제로는 친일 퍼주기 정책만 펴고 있다. 국제 정치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주변국 궁핍화 전략. 주변국을 가난하게 만드는 전략? 그러니까 주변국 껍데기 벗기기 전략인데요. 자기 나라가 어느 상태에서 더 이상 경제 발전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주변에서 추격하고 있는 나라의 경제력을 소진시키는 거예요. 환율이라든지 금리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왔는데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R&D 예산 잘라버리고 포항 방사관 가속기 가동 못하게 하고 반도체 치포 동맹 들어가가지고 황금알을 낳는다는 우리 반도체 산업 거의 배를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호의 판단은 한미동맹이란 껍데기를 썼지만 일본의 이익에 그렇죠. 복무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주변국 궁핍화 전략 그러니까 일본의 주변국인 우리가 일본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에 충실히 따라가고 있다. 그렇죠. 경제적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홍보해주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독도를 국방부에서 아예 지워버린다든지 교육자료에서 국제분쟁 지역화한다든지 해서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 생명권에 해당하는 핵폐수 용인 및 홍보 나가서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도를 포기하면 동해의 3분의 2가 포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는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그래갖고 옥기섬하고 독도 사이에 금을 그어놨거든요.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그 관할권 선을 독도하고 울릉도 사이에 그어지게. 그러니까 간첩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은 간첩이라 생각하지 않죠. 근본적으로 일본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일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일주의. 아니 제가 만든 말인데. 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제 영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그렇게 가르쳤나 봐? 왜냐하면 우리 국정원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제 국가관. 차장님, 이럴 때는 같이 웃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영국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지. 본일주의예요. 본일주의다. 그 외에 설명이 안 돼. 저도 진짜 합리적으로 노력했어요. 왜 이러나 도대체? 애들도 정상일 거다. 근데 그 동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 정권에서 캠프에 들어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념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신자로 보이는 놈은 또 절대 안 쓴대요. 어쨌든 그렇대요. 뒤쪽에 희마리가 좁은데. 윤 대통령은 자신을 영업사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우리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국정원 1차장 출신은 윤 대통령 외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바겐 세일즈맨 넘버1이라고 보죠. 바겐 세일즈맨. 70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정부화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까지 해가지고 국부를 축적하고 국력을 신장시켜서 정말 어렵게 선진국 문턱까지 들어왔잖아요. 선진국에 들어가면 어필 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언덕 올라가는 힘들잖아요. 그 자리 지키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진국에서의 그 지속 발전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것 더 노력해야 되는데 자전거 뒤로 돌리라고 그러고 그 바겐세일즈죠. 바겐세일 1호다? 너무 길어요. 미스터 바겐세일 어때요? 자, 4호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4호가 진지하게 좀 말이 많네요. 자, 5호! 의사협 부회장이에요. 의사협은 다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의사들 중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뭐 샤이 민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 예. 그 다음에 현재 지역 의사회를 이끄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이 있다는 거는 뭐 부인하지 못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전원 요청해가지고 요건이 되니까 헬기를 탔단 말이에요. 의사도 인터뷰도 했어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일반인이든 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의사들이랑 다 알 텐데 왜 몇몇 의사단체는 나와가지고 고발하고 막 특혜라고 여론전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왜 그러는 겁니까? 지도부가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꽤 있고 두 번째 공공의대법을 민주당이 추진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트집을 잡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송에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헬기 이송. 이송이 지연된 건 문제지만 이송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이송이 지연됐다는 문제였을 그렇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의사들이 문제 제기하고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렇게 빨리 안 됐냐고 의사들이 그렇죠. 문제 그 제기했어야 얘기를 되는 거지. 하는 게 인도적 관점에서 맞죠. 환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이게 1cm 열상이라는 경상이라는 이건 의학적 관점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가짜뉴스가 분명하고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터무니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테러 본부라는 게 이제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거기서 만든 문건에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그대로 돼 들어있어요. 1cm, 예. 열상, 노인, 과도. 소량의 출혈. 말도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가짜. 그건 가짜가 거기에 올라갔는지 민주당이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만들어서 지금 전현희 위원장이 그거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거기서 앞으로 따져볼 문제라고 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만 보자면 어느 정도 치명적이었어요. 즉사도 가능한 굉장히 치명적인 즉사. 예. 왜냐하면 출혈 나는 시간이 앰뷸런스 올 때까지 25분. 25분. 그다음에 부산대 병원 갈 때까지 45분 소요됐다고 하면 예. 지혈을 제대로 못 하고 있었으면 예. 그건 당연히 현장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칼이 들어간 깊이 자체가 경정맥이라 그래서 속정맥을 60% 이상 관통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바로 1mm 뒤에 동맥이 있잖아요. 1mm? 네, 종이장 한 장 차이로 유튜버들이 이제 찍은 영상을 봤거든요. 아, 정말 살아나신 건 기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국민들께 나와서 당대표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 꼭 만들어서 보답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살렸다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건 천운이 있어서 국민들이 하늘의 뜻을 받아 살렸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천운이 작용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사신! 자, 6호! 네. 드라마 카이스트의 실제 모델이라면서요?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너무 당연한 듯이 제가 그 사람입니다. 원래 그렇게 뻔뻔하십니까?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다소곳합니다. 그런데 송 작가가 본인을 왜 이 드라마의 주인공 모델로 발탁한 거죠? 저는 그때 너무 바빴기 때문에 드라마를 한 번도 본편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드라마 제작 환경 자체가 제가 일하던 인공위성 연구소였고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이었어요. 아, 근데 본인을 주인공으로 삼았냐고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독특한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인공위성을 만들고 있는 여자인 물리학도는 저밖에 없거든요. 지금도 인공위성을 실제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여성은 없습니다. 제가 20몇 년간 지금 몸담고 있지만 저 외에 다른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인공 할 만하다! 감사합니다. 물리학 박사잖아요. 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 박사인데 왜 인공위성을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긴데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고 우주의 99.99%가 플라즈마 상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플라즈마 물리학을 전공을 했고 그중에도 우주에 꽂혀서 우주 물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사랑에 빠진 물리학자.
그래서 우주에 제가 직접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대신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대신 시키는 게 인공위성이에요. 어차피 인류가 우주에 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주 환경을 알아야만 하거든요. 어디 써왔어요? 아닙니다. 소명의식. 대한민국의 미래를 쏘아올린다는 소명의식이요? 저도 우주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요셋이라고 이번에 우리 인공위성이 편대 비행을 했거든요. 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편대 비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 편대 비행을 기획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했다! 23년 5월 25일에 누리호 3차 발사 있었거든요. 누리호 3차 발사에 메인 탑재 위성은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만든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였고, 그 다음에 부탑재 위성으로 작은 위성들이 갔거든요. 큐브셋들이. 그 큐브셋 중에 4기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 4기의 이름이 도요셋이고, 도요셋을 닮았다고 해서 4기. 그래서 인공위성들이 나란히 나르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세계 최초예요. 그렇죠. 일렬로 나란히 종대편대, 앞뒤로 나란히 횡대편대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여러분의 머리 위로 하루에 14바퀴씩 돌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죠. 박수 쳐주세요. 정말 칭찬합니다. 제가 우주에 관심 있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진짜였네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우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로 그거죠. 항공 우주 예산 어떻게 됐어요? 우주를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 이 정부에서는 그래도 우주는 좀 띄워주려나 보다. 아니었어요. 눈에 띄는 게 아니었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괄삭감되었습니다. 올해 하려고 했었던 많은 새로운 프로젝트들 시작도 못하고 씨앗을 밟아버렸기 때문에 박사후 연구원이나 학생연수원들의 계약 연장도 당연히 불가능해지고요. 새로운 인력들을 수급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계약 연장도 불가능하고 아이디어들은 전부 사장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계속 과제들도 예산이 무참하게 깎이고 있는 중이에요. 전기료가 들고 인터넷 사용료가 들고 운영료가 드는데 그것들을 낼 돈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들 스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정부가 없었거든요. 어느 정부도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한 정부는 없었었어요. IMF 때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미쳤어. 2번 일본 좋으라고. 거기가 2번 2개밖에 없어요? 그럼 1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나 이성적인 사고로는 지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정치인 기초 코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나는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저는 우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요. 우주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첫 번째 인공위성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자, 질문은 제가 합니다. 우리 별 1호 발사 연도가 1992년이에요. 1992년부터 우리가 위성을 쏘기 시작했어요. 위성체 분야는 선진국 수준에 올라가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발사체는 누리호 3차 발사가 3번의 발사 시도하고 2번 성공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누리호 개발에 오래 걸렸던 이유는 우리가 고체 발사체 개발을 제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지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제 고체로 만드는 로켓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우주로 가는 길이 그동안에 한 발로 도움닫기 위해서 우주로 갔다면 이제는 2발로 도움닫기 위해서 우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우주가 완전히 핫한 이유예요. 우리한테 지금 기회가 열렸다고요. 우리한테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제한이 풀렸는데 돈이 없어요. 전기세도 못 내고 있는데 현장의 과학자들로서 굉장히 지금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뭘 해볼 타이밍인데 싹을 꺾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장의 과학자들이 그 비참함 그리고 억울함, 원통함, 분함을 매일매일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소리가 위에까지 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학계를 대변할 사람 누군가가 전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퇴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나라 우주는 정말 잘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더 받쳐주면 더 잘할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과학기술계를 대변할 누군가가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하필 저였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제가 영입식을 8일 날 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원장님이 전화 받았어. 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너가 적격이야. 아니면 야 네가 어떻게 해? 둘 중에 무슨 반응이었어요? 첫 번째. 너무 너여야만 했는데 너무 늦게 전화 온 거 아니니?
반드시 넣어야만 했다. 반드시 넣어야만 했다? 반드시 나여야만 했다. 그거 아니었으면 등 떠밀려서 안 나왔는데 진짜로 저는 여전히 우주를 연구하는 걸 사랑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일을 사랑하고. 근데 제안 받는 순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에이 씨발. 저희 신랑님과 가족님들이 의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 주변의 동료들, 가족들 모두 야 이건 네가 할 일이 맞아. 네, 맞습니다. 네가 만약에 연구만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너한테 연구 성과를 기대를 했겠지. 근데 네가 그 일을 할 제목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저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우리 신랑님께서. 그 신랑님을 대학교 때 네네. 첫 연인으로 만나서 결혼하셨다는. 네, 맞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때 OT 때 노래 부르던 선배였어요. 민중가요 부른 노래 동아리 서클 메인. 첫 사랑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큰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큰 실수. 자, 우리 5호는 굉장히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강남에 지역구로 나는 출마하겠다. 민주당 이 영입인재가 비례를 간다거나 또는 좋은 지역구를 기대하는데 민주당의 험지 중에 험지 아닙니까? 강남에 가겠다. 왜 그러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이상하죠. GDP는 분명 3만 불 넘어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왜 그럴까요? 나를 돌봐주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국가가 나를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저나 다 불안한 거거든요. 강남에도 잘 사는 일부가 있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튼실하죠. 그런 데서부터 제가 생각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다른 지역에도 모델링할 수 있는 돌봄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을 생각을 했고요. 근데 제가 영입인재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전화 많이 옵니다. 비례 오버 받은 줄 알고. 이미 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걸 자꾸 듣다 보니까 강남 나가는 게 맞나? 열심히. 보통은 본인은 비례 생각하는데 당에서 여기저기 가라고 하는데 우리 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왕 나가고 나 강남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산도 많으니까 그 예산 가지고 그 모델을 만들어 봐야지. 지금 복지 전달 체계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체계가 따로 존재합니다. 복지 전달 체계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돼 있어요. 영유아 사업 따로 하죠. 그다음 학교 돌봄 따로 하죠. 노인 돌봄 따로 합니다. 의료는 다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조세 재정하고 장기요양 재정을 한꺼번에 털었어야 전체적인 전반적인 의료와 돌봄이 통합된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설계가 필요하고요.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묶여 있어요. 근데 지역에 내려가면 보건소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정책은 지자체장 밑에 있는 사회복지국에서 합니다. 그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돌봄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조직법부터 좀 뜯어 고쳐야 제대로 된 돌봄 정책이 가능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이런 분이 계시구나. 사호도 비례가 아니라 나는 지역구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던데. 예. 왜요?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요. 힘있게 싸워야 되니까 지지자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 왜 떨어졌을까? 정말 지역에서 발로 뛰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사람이 저녁을 같이 했는데요. 이재명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어떻게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아깝게 졌잖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좀 더 주민들하고 유권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왜 정권 교체가 필요하는지를 좀 실감나게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안보 진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싸울 준비해라. 게다가 6호도 지역구 나가겠다고 또 하셨더라고.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당에서 이제 결정하는 그렇죠. 바에 따를 텐데 비례를 주시든 지역구를 주시든 그리고 지역도 어디를 주시든지 간에 감사하게 따를 거예요. 그런데 지역구를 선호한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왜? 물리학과 여성 거의 없었고
지금도 인공위성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는 여성들도 거의 없고 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쭉 따라왔었고 그리고 우주 개발이라는 게 사실 몇 년 안에 판단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데 최소 7년에서 10년입니다. 과학기술계의 모든 정책들이 그래요. 최소한 호흡을 길게 가야 되는데 아, 비례는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말 건 아니다. 아니 인공위성을 만들려고 이거 10년은 걸리는데 두세 번은 해야 과기부 장관도 하고요. 내가 지역구에 가기만 하면 거기서 최소한 3번은 해야지. 그래야지 뭔 정책을 이렇게 뿌려서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욕심쟁이! 심화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물리학자로서 한동훈의 까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리학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야, 심화학습 통과! 자, 부회장님, 의사로서 대통령 음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매일 먹으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자, 우리 차장님, 외교 전문가로서 김건희 디올 가방 수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방첩 체계 전반의 붕괴를 입증해주는 대사건이다. 뭐라고요? 보안 시스템이 전부 무너진 거죠. 해외에서 통일운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취임식에 갈 수가 있어요? 그게 그 300만 원짜리 디올 하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싼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직업이라는 게 이제 막고 뚫고 하는 게 밖에서 들어오는 거는 막고 우리는 또 어떻게든지 뚫고 들어가고. 네. 어휴, 300만 원 갖고 되면 아마 국정은 필요 없을 거예요. 아, 이 4569 괜찮아요. 기본이 돼 있네.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모실 테니까 그때 와가지고 또 실력 발휘해 주시고, 자, 본인 포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안보다운 안보. 진보 정권만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러셨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한민국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유능한 안보를 되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 지가 꽤 됐죠. 근데 보건의료나 우리나라 과학이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새로운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새 인재로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다음에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우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순간이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누리 성공하고 누리호 성공하고 한국이 굉장히 뭐 좀 해보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과학자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제발 국격에 맞는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과학기술의 퇴보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의 장으로 나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스트는 다 통과하셨고요. 예, 조만간 2차, 3차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가방에서도 악취 잠든 역시 바스 탈취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매하세요. 당당하게 품질 보증 3년 애플비데. 애플비데는 품질 자신감으로 3년 동안 수리비를 받지 않아요. 비데 관리 아무나에게 맡기시나요? 설치부터 청소, AS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요. 전문가가 만들고 관리하면 달라요. 애플비데를 지금 검색하세요. 자, 입장! 자, 안규영 앵커하고 양지열 변호사는 곧 도착하신다고 하고, 유삼영 총경 트레이닝 코너 통과해가지고, 다른 코너에 투입됐어요. 자, 총영님, 여기서는 요거 한 잔씩 드시고, 예. 얼음 씹어 먹는 사람 참. 아, 맛있다. 여름에 잠복 근무 같은 거 하시다가 이제 이런 거 한 잔 쭉 들이키시면 정말 시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잘렸어. 후배님들 이거 여름에 잠복할 때 시원하게 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정세현 장관님을 다른 자리에서 뵀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잡사바 변호사구나. 잡사바. 진법. 잡사바. 네, 지금 700ml 이거 2+1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쟁여놓으시고 선물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2+1 행사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드시네, 우리 총경님. 여기 또 떠대줘요. 총경님, 그만하셔도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지구대 방문했을 때 경찰관들한테 그랬잖아요. 순찰 돌다가 한 잔 생각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진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유총경님을 모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우선은 칭찬을 해드리려고. 전문가들이 이재명 살인미수 현장을 복귀하며 다들 칭찬한 분이 유삼영 총경이에요. 그때 현장 조치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일단 살인도구 확보하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다들 정신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해가지고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가 막 발 밟고 그러는데 이 주변에 막을 치고, 그리고 지열 조치하고, 그리고 구급 요원 20분 넘게 달려오는 거리였단 말이죠. 전화 통화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실시간 통화하게 만들어주고, 현장 조치 요원들은 구급 대원이 아니잖아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박수! 그리고 이제 또 모신 이유가 평생 경찰을 하셨잖아요. 전문가가 보기에 어떤 대목이 이상한가 짚어보려고 또 모셨는데, 저는 맨 처음에 나왔던 노인, 1cm 열상, 출혈량 적다, 경상, 과도, 이 단어들이 초반 보도를 지배했고, 별거 아니네? 생각이 만들었거든요. 대테러 종합상황실, 총리실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대테러 상황실에서 양지열 입장! 자,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는 현장의 경찰과 현장의 소방대원이 이렇게 보고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자, 과도? 이쪽에. 예. 누가 이걸 보고 과도라고 그래? 단단해 보였어요. 아주 청동기 같이 강한 느낌이. 이걸 일반인이 봐도 과도라고 보고할 리가 없잖아. 그 현장에서 퍽 소리가 났거든요. 목을 퍽 소리 날 정도로. 여기 목에 칼이 찔렸는데 경상해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거 맨손으로 쳐도 기절하는 그런 장소를 저렇게 날카롭고 강한 걸로 해갖고 충격에서 쓰러질 정도로 세게 찔렸는데 그거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일반인도 못하는데 경찰이 과도고요. 열상이는 긁혔다는 얘기거든. 자상인데 푹 찔려 들어갔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게 정확한데 그걸 열상으로 표현한 거는 맞지도 않습니다. 맞지도 않고 과도도 아니고 그리고 출혈이 별로 없대잖아요. 근데 현장에 거기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현장에도 있었지만 그 데크 아래쪽에 이렇게 흘렀죠. 그걸 보고 별거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일반인도 아니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소방대원이 보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이렇게 뿌렸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종이칼도 나고 다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에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고 이제 오늘 수사 결과 발표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축소하려는 그런 내심이 표현된 것처럼 이 사건을 이제 비공개로 했는데 그래 왜 비공개했냐 기자들이 물으니까 백브리핑하는 경찰관이 의원들 대부분 이게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공개를 안 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대선 주자 지지율 1인데.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야당 대표가 죽을 뻔했는데. 뉴욕 타임즈의 그 신상이 공개될 정도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있는 이런 사건을 우리 부산 경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중대하지 않다. 말이 되냐고 이게. 당적 공개 안 하죠. 편지 공개 안 하죠. 아무것도 공개 안 해요. 아무것도. 이유도 공개를 안 해. 근데 우리는 뉴욕타임즈를 보고 다 알아. 이게 뭐야? 그리고 정당법 때문에 공개 못 한다는 것도 정치하고 상관없는 일반 문제를 정치하고 섞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치가 동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입당한 게 범죄 구성 요건이에요. 이걸 왜 다 숨겨? 총경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많이 이상하죠? 편집하고 나면은 왜 웃는지 몰라. 요 앞에는 이제 공식적인 멘트를 하셨고요. 예. 질문 다시 해보세요. 총경님, 이런 사건에 신상 공개도 안 하고 당적 공개도 안 하고 편지 공개도 안 하고 이상합니까 안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축소되기를 원하는 윗선이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실무 소방 경찰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지.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도 단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이 사건은 중대하지가 않아라고 판단을 내렸을까요? 어느 누가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대선 지지율 1위에다가 야당 대표잖아. 근데 그거를 중대하지 않음으로 도저히 말이 안 돼. 도저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비공개의 이유가 이 위원들 대부분이 중대하지 않다. 국민들 여러분 모두가 화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멘트가 지금 나온 거죠. 그 위원들이 스스로 중대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그것도 납득이 안 가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으려고 이게 이제 수사 발표예요? 근데 이거는 결과예요. 지난 대선에 국민의 절반은 윤석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국민의 절반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그렇게 생각한 것이 범행동이면 국민 전체가 잠재적 살인범들이야 우리가. 누가 저 사람 대통령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목에 칼을 찔러.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잖아요. 그 간극을 수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안기령 입장. 자. 이거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한잔 줘요, 의원님. 마셔. 내가 저 사람 대통령 되지 말라고 찔렀어. 이거 결과예요. 원인이 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청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당적 변경이 빠져버리면 설명이 곤란하다.
넣어라. 그래 이야기를 강하게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이유로 뺐다는데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피사실 공표죄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이 돼서 피사실을 공표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요것만 딱 빼버린 거예요. 정당법은 핑계라는 거죠. 총수가 지적한 것처럼 뭐 윤석열이 미워, 이재명이 미워 이렇다고 누구나 다 칼 들고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난해 4월부터 1년 가까이를 연습까지 해가면서 인터넷으로 흉기구 위해서 그걸 날을 세워서 저렇게 들고 가는 일은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일까지를 벌일 수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한 그거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적은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당적이 결심의 순간으로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랬냐고 그때. 보통은 이럴 때 어떤 계기로 이런 설명이 뒤따라 붙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결정하게 된 데는 집회를 많이 다녀야 되잖아. 그 집회에서 만났던 누군가가 거기 영향을 준 건 없는가, 있는가, 또는 유튜브를 계속 봤다고 하니 어떤 채널이 이 사람에게 이런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이런 것들이 다 수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굳이 당적을 바꾸었고 이렇게 설명이 이어져야 되거든요. 작년 4월이라잖아요. 이재명 영장이 기각됐어. 그걸 보고서 내가 결심을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 그때는 영장 청구하기도 전이야. 그러므로 나는 입당해가지고 백업 플랜으로서 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가 직접 해치워야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영장 기각될 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것도 안 맞고요. 붉은 무리를 공치하는 걸 막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4월이면요. 정치평론가들도 총선 얘기 안 할 때예요. 내가 몇 달 전부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 내가 직접 나서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혼자서? 나는 그 시점에 착수했다는 것도 너무 이상해요. 검찰이 막 수사하고 있잖아. 영장 칠 거고 구속이 될 거야. 구속이 되면 자기한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속이 안 될지도 몰라. 나는 미리 민주당에 가입하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냐고.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대표의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당원 아니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당연하죠. 내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해서 쳐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내가 민주당원이 되어서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해? 백브리핑이라고 하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기자들이 그러면 이 정치 관련 유튜브를 봤다고 하는데 그렇지. 뭐 봤는지 경찰이 말하기 어렵다. 그러면 유튜브 말고 다른 정치 활동한 거 있냐? 집회 갔다거나 말하기 어렵다. 뭘 수사를 했다는 거야 대체? 계속 말하기 어렵다 하면 누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 테스트도 정상으로 통과해요. 정상으로 나왔고 정신질환도 없어요.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목을 칼로 찔러 죽여야지?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중간에 이 사람이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 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밝히라는 게 수사야. 이게 없어. 유튜브나 이런 걸 밝히려고 한 이유도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기자들도. 혹시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 당연하잖아. 그런 걸 물어보잖아. 한동훈 위원장을 누가 찔렀어요. 근데 그 찌른 사람이 다스베이다를 봤어. 하필 그걸 예를 들어. 아니, 그러니까 딱 한 번만 갖다 쳐. 그러면 다스베이다는 헬지됐을 거예요. 압수수색. 영향을 줬나, 만났나, 안 만났나. 온갖 기사에 다스베이다 시청. 패륜, 김어준 그럴 줄 알았다. 사실상 김어준이 시켰다. 김어준 사주. 방심위에서 바로 심사 들어갈 것이고 고소 고발 끝장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진보 진영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걸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만들었을 거라고. 한동훈이 찔렸는데 헬기 왜 탔어? 누가 그랬겠어?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패륜으로 다 사회적으로 박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되지 말라고 찔렀다는 거야. 이거는 결과지 원인이 아니지. 그리고 목이 아니라 다른 부위를 이제 습격하려고 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연습은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말할 수 없다. 경찰은 자기들이 얼마나 수사 실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성과를 발표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저도 거꾸로잖아. 첫 번째 보도
지침을 내려준 것도 국무총리실인데, 산하, 예, 국무총리실 대테러 센터. 산하, 예, 대테러 종합상하실인데 이 첫 번째부터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나. 이거를 일개 경찰의 일개 소방 실무관이 판단해서 이것을 했을 것인가. 최초의 문건이 있잖아요. 최초의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여라도 검찰 출신이거나 파견 검사가 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건 아닐까?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건 발생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게든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게 나가고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 그다음에 바로 나온 게 헬기예요. 그걸로 뉴스를 다 덮어버렸거든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현장 유튜브가 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그 영상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가 이런 문구들로만 이 사건을 접했다라고 하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데 난리치네. 저는 이 동선이 진짜 이상하거든요. 보세요. 이 빨간 게 살인 미수범이 움직인 순서인데 봉화로 갔다가 평산 마을을 가요.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 있다가 그 다음이 평산이에요. 이 사람 평산을 미리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봉화에서도 시도를 했다고 지금. 그때도 이상하게 접근했다고. 네, 돌출 행동을 해서 주변에 있던 지지자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산 마을로 갔다가 가덕도로 가요. 이 사람 머릿속에는 봉화에서는 실패했고 가덕도에도 실패한다면 평산 마을에서 해야지. 그러니까 굳이 갔지. 그런데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는 거라고요. 악수를 하건 포옹하고도 같이 있었겠죠. 나는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도 같이 있을 때 공격하려고 했다고 봐요. 경찰이라면 당연히 왜 평산까지 갔어요?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수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죠? 네. 두 사람 다 찌르려고 했어요. 나는 그런 종류의 진술도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하려고 했어, 이 사람이. 근데 정신질환도 없고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사회생활 노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게 되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봉화 마을에서 평산 마을 갈 때 그 지지자의 차를 얻어 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봉화에서 평산 책방에 가니까 태워달라고 해서 같이 얻어 타고 간 거였는데 동승했던 사람한테 경찰이 전화가 와서 17분 정도 통화만 하고 조사를 끝냈다는 진짜 거예요. 이상한 거지. 아니, 나는 그냥 태워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찰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 폰을 포렌식한 것도 아니고 1년간의 그 행적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통화하고 공공왕이다 결론 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래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네? 자기도 의심해야 마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하신 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날 우연히 만난 사람인 척하고 이 데려다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전화 한 번 하고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이렇게 금방 놔주나? 의문을 가졌다는 거지. 말씀하신 대로 공범인지 아닌지는 통화 내역을 확인한다든지 심도 있게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죠. 이 사람을 이동하게 해준 방조범일 가능성을 가지고 충분히 수사는 하는 게 맞았죠. 그렇죠. 전화 한 통화하고 벗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느끼기에도 이런 중대한 사건에 휘말렸는데 경찰의 수사가 굉장히 미진하다고 느꼈다는 거죠. 징역 3년이기 때문에 못 밝힌다 하는 당적을 요 지금 태워준 사람의 당적을 밝히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사람 당적도 밝히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당에 가입했다는 이유가 이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본인이 확신범이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민주당원으로 가장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곤란하라고.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할 상황이 아니란 거죠, 제 얘기는. 그렇지. 내 말이 그거예요. 민주당의 당적이면 민주당이 곤란하죠. 민주당원이라고 해서 자기한테 오는 변화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아니, 본인이 성공하면 남기는 말이라고 8쪽을 남겨놨잖아요. 그걸 보면 누구나 이게 민주당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왜 당적을 가장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의 일정은 당원이 아니어도 홈페이지에서 정말 접근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당적이 비공개라고 하면서 처음에 민주당원인 거는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현재 그 경찰이 언론에 흘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했을 때는 하루도 안 돼서 신상이 공개가 됐어요. 이럴 때 총경님이 거기 안에 계셨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말씀하셨겠지.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계속 계셨으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었잖아요. 핸드폰에 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이 2개였는데 네. 개인용 1개 핸드폰은 올 때 유심하고 메모리 칩을 빼서 어디 숨겨놓고 그래 왔고 자기가 이번에 쓴 거는 업무용으로 쓰는 핸드폰을 썼다. 휴대전화도 정말 이상한 게 개인용 휴대전화는 유심패스 감췄다라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할 때는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보호돼야 될 것이 있을 때 하지. 그러니까요. 핸드폰을 왜 자기 걸 유심을 빼고 업무용으로 바꾸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네요. 공범이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감출 게 없고 본인이 게다가 확신범으로서 남기는 말까지 남긴 사람이 왜 휴대전화를 감춰요? 대포폰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전에 다른 폰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대포폰을 못 찾느냐? 아니요.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인 특정한 동선이 있잖아요. 그 동선에 같이 잡히는 휴대폰 군이 있잖아요. 그걸 좁혀가면 대포폰도 잡을 수 있어요. 대포폰도 잡을 수 있어요? 몰랐지. 불법이라니까? 그냥 폰 이름이 대포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사람이 이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침착함과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름 끼친다고 얘기했는데 또 한 번 소름 끼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계획한 대로 다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부분이? 자기 그 신상 공개도 되지 않을 거고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던지 아니면 발표하지 않던지. 그러니까 다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정확하게 말해줘요. 배우가 있을 것이다 한 줄로?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보 부족하면 음모론 쓰게 되잖아요. 특히나 오늘 공장장이 아무리 유도를 해도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했어요. 무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근데 말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무기를 직접 개조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친구라는 영화 보시면 사람 찔러 죽이는 데는 사시미 칼만한 게 없다. 날 길이도 종류별로 다 있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암살자들이 나오는 영화를 막 봤어요. 나름 통계를 내보려고. 잡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경우는 완전히 직업 킬러거나 누가 시켰는지 말하면 안 되니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영화에서. 예. 그냥 그렇더라. 근데 나도 그 칼을 굳이 사서 갈았다는 게 나는 참 납득이 안 해. 그 칼을 게다가 그 맷돌에 간 게 아니에요. 예전엔 당구장에서 야슬이라고 불렀는데 야슬이. 아, 큐 가는 거요? 칼을 거기에 잘 갈지 않거든요. 맷돌을 생각하죠, 누구나. 맷돌은 이게 맷돌은 이거 아니야? 거기다 칼을 왜 갈아? 제가 그 총포 도검류를 되게 좋아해서 그냥 온라인에서 합법적으로 팔고 있는 도검류만 하더라도 범죄에 쓸 수 있을 만한 종류는 정말 차고 넘쳐요. 굳이 뭔가를 사서 갈아서 만들어내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고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60대의 공무원 경력에 공인중개사에 있던 사람이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치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양용 칼을 구입해서 양날을 줄로 갈아야 되겠다. 그게 안 나와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 전체가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경찰은 다 밝힐 수 없다네? 그리고 이제 검찰로 넘어갔으니까 더 안 밝혀지겠지. 공개를 안 하는 것도 누가 이 사람을 알아볼까봐 그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굴 이름 공개가 되면 저 사람 나랑 어디서 같이 뭐 했던 사람인데? 어디서 찍혔는데 저 사람? 네네네. 나올까봐. 목격담도 나오고 그때 누구하고 그때 뭐 한참 네. 무슨 얘기 하던데 이런 사람이 사방에서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름 공개한다고 얼굴 공개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 사람 인생이 끝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감옥 갈 건데. 엉뚱하게 야 경북에 어디에서 이 사람 뭐 하고 있던데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지겠네. 우리 집회할 때 항상 이 사람 왔는데 근데 그 집회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종류의 집회야. 이상해져 버리겠네 그러면. 아니면 나랑 같이 예배 갔던 사람이다.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해. 그러니까 경찰에서 빨리 정보를 밝혀주세요. 제가 음모론 그만 쓰게요. 그만 쓰고 싶어요. 피곤해 정말. 화내는 걸로 마무리한 거야? 유청룡님?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확인된 거는 공개를 하는 게 맞다. 그 다음 판단은 국민 모가지다.
공개를 안 하니까 국민 모가지다. 몫이다. 몫이다. 국민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공개할 때 공개를 해야 됐었다. 제대로 된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 경찰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겨진 글도 선별적인 내용들만 발표를 그렇지. 했잖아요. 근데 전문 공개해야죠. 당연하지. TV조선은 뭐 없는 유서도 만들어냈는데요. 아니, 범행 동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잖아. 이 정도 사건이면 전문도 나오고, 신상도 나오고, 당적도 나오고, 민주당 입당할 때 계기가 뭐였는지도 나오고, 갔었던 집회가 뭔지도 나오고,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이 뭔지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게 그 재판을 하게 되면 수사 기록이나 해갖고 공개가 분명히 되는 사안인데 그때는 총선 이후죠. 총선 전에. 지금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총선 전에 이런 정보가 나오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겁을 먹고 있는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했고, 당무는 다음 주나 돼야 복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당무 복귀할 때, 안기령 앵커가 이렇게 외쳐 옆에서, 불사신. 그러니까요. 아니, 정말 이재명 대표는 이 정도 되면 하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자, 불사신. 그거를 불사신. 국회의원들이 하면 꼴불견이거든요. 근데 안기령 앵커가 진심을 담아서 조용하게 크게 말하면 안 돼요. 불사신. 조그맣게 불사신. 그것도 진짜 꼴불견일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사람 진짜 안 죽네? 2017년 대선 직후에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은 경기도 지사까지다. 더 이상은 없다. 미움 엄청 받았어요, 민주당 지지자한테.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였어요. 웬걸? 대선 후보가 됐잖아. 그리고 형 입원 관련해서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대법까지 가가지고 겨우 살아났거든요. 이 양반은 정치적으로 죽을 뻔한 경우 여러 번이죠. 최근만 해도 병자 나올 줄 알았잖아, 사람들이. 이거 시발 나온다. 병자가 기각돼버렸네? 이것도 죽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 이 사람의 진짜 영웅적 서사는 완성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어요. 네. 그쵸? 근데 이거는 더한 일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안기령 앵커? 가서. 이재명 대표를 곧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김어준의 사주를 받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서라는 게 아니야. 옆으로 씩 지나가면서, 불사신. 조그맣게, 이재명 대표한테만 들릴 정도로, 불사신. 내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사람 불사신을 불러줘야 되겠다. 국민들께서 살려줬다라고 또 다시 일어나서 이제 국민을 위해 또 살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불사신. 아니, 근데 갑자기 떠오른 게 오늘 기류의 김대중 개봉했잖아요. 보면서 되게 징하다고 했던 게 일본 납치돼서 원조 불사신이지. 원조 불사신.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진짜 밧줄 묶여가지고 던져질 뻔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풀려나 며칠 뒤에 다시 정치하겠다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저 같으면 정계은퇴 선언할 것 같아. 이게 사람이 겪을 일이야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목에 이렇게 흉기가 들어왔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잔인해. 어떻게 또 하라 그래. 난 아니야. 나 칼 요만큼 하라도 그만둬. 나. 그러니까 동시에 참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뭔 그렇게 죄를 지었어. 상대가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대가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박정희가 그렇게 두려워했잖아. 그래서 트럭으로 밀어버렸잖아요. 근데 불사신처럼 살아서 대통령이 됐지. 이 양반도 될 건가 봐, 씨발.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유청경님. 네. 부산 출마가 아니라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협의해서 그래 발표를 할 겁니다. 수도권 치열한데. 상징성이 있는 데서 치열하게 붙어서 승리함으로써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쉬운 곳 말고. 예. 탕민석 굉장히 큰데 용사인데. 뭐 어디를 딱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당에 이제 누가 된다 하니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상징성 있는 큰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심판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싸움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 얘기를 하면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불사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